펑! 남편이 상을 엎었습니다. 미역국이 쏟아지고 갈비찜이 바닥을 굴렀어요. 새벽 4시부터 만든 12가지 반찬이 한순간에 엎질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10년 참았습니다. 오늘은 못 참겠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그 목소리. 저는 만삭의 배를 감싼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29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정우 씨를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과묵한 남자.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꾸미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상대 집안이 꽤 사는 집이라고, 우리 같은 형편의 시집 가면 고생한다고. 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보조를 하셨어요.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어요.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마음을 여실 거라고.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식 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뵈었습니다. 혼주석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쪽 하객들을 훑어보셨어요. 아버지의 양복은 새로 산 거였지만 어디서 봐도 싸 보이는 양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하셔서 한복 고름을 자꾸 만지셨고요. 시어머니가 옆에 앉은 분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한다며. 우리 정우가 아까워 죽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리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렸어요. 또렷하게.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거든요. 결혼식 날 우는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후 첫 시댁 방문 때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약과를 직접 만들고 제철 과일을 골라 담고 정우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따로 싸갔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저를 반겨줄 사람은 없다는 걸.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보자기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사올 돈이 있으면 내 살림이나 차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정우 씨가 옆에서 어머니하고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등만 보였습니다. 차가운 등. 거실에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제게 왔어? 한마디 하시고는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그래도 그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제게 건네진 유일한 환영 인사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서영아, 들어와봐. 싱크대가 어질러져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시집 온 첫날 환영 인사 대신 설거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적응하면 달라질 거야. 그날 저녁 정우 씨가 차 안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뭐가요? 어머니가 원래 그래.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 씨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좀 슬퍼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댁 전화번호였습니다. 받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자동응답기가 먼저 작동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중이었나 봐요. 끊기지 않은 채로 넘어온 거였어요. 우리 정우가 아까워 죽겠다 진짜. 왜 하필 그런 집 애를 데려왔는지. 아버지가 시장 생선 장사라니까. 체면이 안 서. 숨이 멎었습니다. 가문이 가문을 만나야지. 격이 맞아야 오래 가는 거야. 저런 집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들었어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집에 이 네 글자예요. 제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집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정우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밥을 차려놓고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오늘 뭐 했어? 그냥 청소하고 밥 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증명해야 할 게 생겼어요.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가난한 집에서 왔지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10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증명할 기회가 올 줄도 몰랐고요. 결혼 첫 해가 지나고 저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시어머니 댁에 택배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당뇨약을 따로 챙겨서 넣고 제철 과일을 골라 담고 짧은 손편지를 한 장씩 썼어요. 예쁜 편지지를 사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이 쌀쌀해졌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약 꼭 챙겨 드세요. 며느리 서영 올림. 한 달에 한 번. 빠짐없이 5년을 보냈어요.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잘 받으셨는지, 약은 맞는 건지, 편지는 읽으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보냈어요. 언젠가는 마음이 닿을 거라고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고기를 우리고 미역을 불리고 간을 맞추고 정우 씨가 사서 가자고 해도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직접 끓여야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면 냄비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역국 끓여왔어요.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간이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뚜껑을 다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시면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음엔 더 잘 끓여올게요, 어머니. 속으로는 17번째 미역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레시피를 외울 때까지 17번을 끓였었거든요. 미역국도 그만큼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미역국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다음날 버리셨대요. 정우 씨 여동생 정은이가 무심코 꺼낸 말이었어요. 오빠 엄마가 형수 미역국 또 버렸더라.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싱크대에 쏟아버리던데. 그 말을 들은 정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일이에요.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정우 씨가 형제들에게 연락했어요. 여동생 정은이는 오빠, 나 요즘 사정이 안 좋아라고 했고, 남동생 정민이는 형, 사업이 좀 안 돼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수술비는 저희가 냈어요.
정우 씨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모아둔 비상금까지 전부 보탰습니다. 혼수로 받은 예금 적금이었어요. 어머니가 따라 시집가서 힘들 때 쓰라고 쥐어주신 돈. 그 돈을 시아버지 수술비에 쓰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수술은 잘 됐고 시아버지는 회복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고생했다. 저를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 옆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가? 제가 뭘 해도 시어머니한테 저는 안 보이는 사람인 건가? 3년 동안 병원비를 갚았어요. 정우 씨와 저 둘이서. 동생들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수빈이는 우리 정민이한테 참 잘하더라. 서영이, 너도 좀 배워. 수빈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명절에 소갈비 한 팩 사온 게 전부였어요. 저는 3년치 병원비를 냈습니다. 새벽마다 미역국을 끓였고 매달 약을 보냈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비교당하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냉장고 문 앞에서 울었어요.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다가 손이 멈추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집에서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불 속에서 제가 어깨를 떠는 걸 느꼈나 봐요. 아무 말 없이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줬습니다. 천천히. 오래.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정우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그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고 저는 남편한테 미안해하고 그렇게 둘이서 서로 미안해하면서 5년을 버텼어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왜 참고 있는 거지? 답은 하나였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장남 정우 씨, 여동생 정은, 막내 정민. 셋 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둘만 보였어요. 정은이와 정민이. 장남은 있으나 만화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장남은 쓸모 있을 때만 보이는 존재였어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정우 씨가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싱크대가 막히면 정우 씨가 고쳤어요. 병원에 갈 때 차가 필요하면 정우 씨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아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정은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달라지셨어요. 우리 딸 왔어? 어머,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까? 정은이가 명절에 빈손으로 와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딸이 바쁜데 뭘 사와 하셨어요? 사위 태준 씨가 비싼 와인 하나 들고 오면 시어머니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 태준 씨는 센스가 있어. 정우 씨가 시어머니 집 보일러를 고치고 장을 받아들이고 제가 직접 끓인 갈비탕까지 가져다 드려도 돌아오는 말은 같았어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은 식탁에 앉아도 저만 다른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위 태준 씨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참 잘했습니다. 겉으로는 만날 때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하고 생일에는 꼭 비싼 선물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브랜드 스카프, 건강식품, 안마기.
시어머니는 사위한테 완전히 녹으셨어요. 우리 태준 씨만큼 효도하는 사위가 어딨어. 근데 있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한 번은 태준 씨 차 안에서 서류를 봤거든요.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태준이 그 자식,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 확실해요? 등기부등본을 왜 뽑아보겠어? 정우 씨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봤자 믿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위 말은 금이고 아들 말은 돌이었으니까요. 남동생 정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민이는 입으로는 효자였습니다. 형, 나중에 내가 엄마 모실게. 형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 말을 3년째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 없이. 시아버지 병원비 낼 때도 그랬습니다. 형, 나도 보탤게. 다음 달에 사업 자금 들어오면. 그 다음 달은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골프는 매주 쳤습니다. 새 차도 뽑았어요.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정민이 아내 수빈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피부가 점점 좋아지세요. 비결이 뭐예요? 시어머니는 수빈이한테 활짝 웃으셨어요. 이 애는 말을 참 예쁘게 해. 그런데 돌아서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수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이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보, 저 할머니 언제까지 사는 거야? 집이나 빨리 넘어왔으면. 수세미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딱 막혔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둘째 며느리의 본심이 저거라니. 정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쉿, 형수한테 들려. 그게 전부였어요. 나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 들키면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은 척. 그날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정우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수빈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했어. 뭐라고? 언제까지 사냐고. 집 빨리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정우 씨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누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 즈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 9년 만이었습니다. 포기할 뻔했던 아이가 왔어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잡았어요. 둘 다 울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화로.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구주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애는 낳아서 뭐하게. 시집을 잘 가야 잘 키우지. 전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9년을 기다린 아이였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생명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그날 밤 배 위에 손을 올리고 누워 있었어요.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아주 작게 톡, 톡. 마치 엄마 울지 마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시어머니 68세 생신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말했어요. 올해는 안 가면 안 되겠지? 저는 만삭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3주 앞이었어요.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갈비찜, 잡채, 동태전,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 깻잎찜, 미역국, 잔멸치볶음, 감자조림, 배추김치, 깍두기. 12가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만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30분마다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골랐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뒤척일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끝낼게 하고 배를 어루만졌어요. 정우 씨가 6시에 일어나서 부엌에 왔습니다. 당신 몸이 먼저야. 내가 할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래. 말없이. 눈이 빨갛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내의 눈빛이었다는 걸. 시어머니 댁에 도착한 건 11시쯤이었어요. 음식을 옮기는데 정우 씨가 무거운 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봉지만 들고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여동생 정은이가 소파에 앉아서 손톱을 다듬고 있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옆에 사위 태준 씨가 비싼 와인 한 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프랑스산이에요. 30만 원짜리. 시어머니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어머, 역시 우리 사위. 이런 걸 또 사왔어. 남동생 정민이는 늦게 왔어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형, 미안. 좀 바빴어. 골프 모자를 벗지도 않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수빈이가 예쁜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려요. 브랜드 스카프?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포장을 뜯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수빈이는 진짜 센스가 있어. 우리 서영이도 좀 배워. 저는 부엌에서 12가지 반찬을 접시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등에 꽂혔어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12가지 반찬을 차려도 눈에 안 보이고 스카프 하나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식탁에 음식을 다 차리고 나서야 저도 앉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국이 식었네. 데워와. 네, 어머니. 일어서려는데 배가 걸렸어요. 식탁 모서리에 배가 닿아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뭘 그렇게 굼떠. 빨리빨리 좀 해. 저는 미역국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데워서 다시 가져오고 또 앉으려는데 서영아, 밥 좀 더 퍼와. 정민이 밥이 모자라.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물 좀 갖다 줘. 또 일어났어요. 수빈이는 소파에 앉아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집어먹으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은이가 수빈이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진짜 착하다 착해.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못 들은 척 물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들으라는 듯이. 수빈이는 집안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서영이 너는 참 아쉽다. 조용해졌습니다. 정우 씨의 젓가락이 멈추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뱃속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엄마 좀만 참을게. 조금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안방에 떡 좀 갖다 놔. 큰 그릇에 담아서. 이따 손님 오시니까. 떡그릇이 무거웠어요. 양손으로 들었는데도 팔이 떨렸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균형 잡기가 어려웠어요.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는데 발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민이는 폰을 보고 있었고, 태준 씨는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수빈이는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비틀거리는 걸 보고 정은이가 수빈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러다 애 낳겠다, 여기서. 수빈이가 입을 막고 킥킥 웃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떡그릇을 안방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어요. 잠깐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배가 뭉쳤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돌아서서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니? 시댁 모임에서 앉아있으면 어떡해. 어머니, 배가 좀 불러서. 내가 너 시집올 때 만삭이었어도 절구에 떡을 찧었다. 요즘 애들은 참. 시어머니 옆에서 정은이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요즘 애들은 약해. 태준 씨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민이는 고개를 돌리고 웃음을 참는 척했어요. 수빈이는 아예 대놓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거실 한가운데서.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그때 정우 씨를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터진다. 정우 씨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 소리가 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우 씨를 올려다봤어요. 남편은 식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왜 그래? 앉아.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거든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이라는 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쾅! 남편이 양손으로 상을 밀어 엎었습니다. 미역국이 쏟아졌어요. 갈비찜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잡채가 흩어지고 전이 날아가고 나물 접시가 깨졌어요. 새벽 4시부터 만든 12가지 반찬이 한순간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역국이 나무 바닥 위로 퍼지는 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이 시어머니 발 앞까지 미끄러져 갔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 어머니. 정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10년 참았습니다. 거실이 얼음이 됐어요. 아들이니까 참았어요. 장남이니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셔도 그래도 어머니니까 참았어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못 참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리셨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우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 사람이 아닙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약 챙겨서 매달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수술비 3년치 낸 사람이 누굽니까?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가지 반찬 만들어 온 사람이 누굽니까? 정우 씨가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가리켰어요. 이거요. 이 바닥에 엎어진 거.
제 아내가 오늘 새벽부터 만삭몸으로 만든 겁니다. 어머니는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우 씨가 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정은이가 움찔했어요. 정은아. 오, 오빠.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집에 온 게 언제야? 용돈 받으러 올 때만 딸이지? 정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내 형수가 만삭배로 떡그릇 들고 비틀거리는 거 보고 뭐라고 했어? 저러다 애 낳겠다?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야? 정은이 옆에 앉은 태준 씨가 헛기침을 했어요. 형, 진정하시고. 태준 씨. 정우 씨가 사위를 쏘아봤습니다. 엄마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뽑아본 거 다 알아요. 그 효도가 그런 효도였습니까? 태준 씨의 와인잔이 기울어졌어요. 와인이 바지 위로 쏟아졌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정민아.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어버드를 빼지도 못하고 멍하니 형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모시겠다고 해놓고 한 번이라도 모셔본 적 있어? 3년 동안 형이 아버지 병원비 냈을 때 너 뭐 했어? 형, 나 그때 진짜 사정이. 골프 쳤지. 정민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빈 씨. 수빈이가 소파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아까까지 킥킥대던 얼굴이 싹 굳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언제까지 사나? 그 말 엄마 귀에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수빈이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정민이가 수빈이를 돌아봤습니다. 너 그런 말 했어? 수빈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떨리는 눈동자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내가 지금 미쳐. 어머니. 정우 씨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모실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못합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주세요.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돌처럼. 정은이가 오빠 하고 소리쳤지만 정우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크고 거칠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바보같이 참기만 해서, 당신이 울 때 한 번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정우 씨 눈에서 그 사람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혼식 때도 안 울던 사람이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선택해 준 거라는 게,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저 편이 되어 준 거라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팠어요. 정우 씨가 제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고 가자. 우리 집으로. 현관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쏟아진 음식 사이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서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동생들은 전부 굳어 있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10년의 끝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정우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가 이마를 핸들에 기대셨어요. 잘한 거지? 저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잘한 거예요. 후회 안 하지? 안 해요. 그제야 시동을 밟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 댁 아파트가 100m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불빛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 뒤로 우리는 시어머니 댁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끄는 거였고 저도 따랐어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돌이 가슴에서 빠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날 밤 어디로 가셨는지는 나중에 정은이를 통해 들었어요. 여동생 정은이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 오빠가 미쳤어. 내가 말해줄게. 정은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정은이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고 합니다. 첫째 날은 괜찮았대요. 정은이가 밥을 차려줬고 같이 텔레비전을 봤고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최고야 하셨다고 합니다. 둘째 날부터 달라졌어요. 정은이가 아침을 안 차렸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 나 바빠. 점심도 없었고 저녁은 배달 음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셋째 날 사위 태준 씨가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요.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정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다시 연락해 보는 게 어때? 오빠도 화가 좀 풀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네 오빠한테 가라고? 쫓겨난 년이? 정은이가 한숨을 쉬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딸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딸이라고. 남편 앞에서 우리 딸 왔어? 하셨던 딸이 3일 만에 사정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정은이 집을 나오셨어요. 다음으로 가신 곳은 막내 정민이 집이었습니다. 전화를 하셨어요. 정민아, 엄마인데. 정은이네가 좁다고 하더라. 엄마 좀. 정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도 지금 진짜 바빠. 사업이 좀 안 돼서. 형한테 다시 연락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이번에는 수빈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좀 있어서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며칠 뒤라는 건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자식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통쾌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화가 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혼자 작은 원룸을 구하셨어요. 보증금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비상금으로 겨우 맞추셨다고 합니다. 7평짜리 반지하 원룸. 시어머니가 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 반지하에 사시게 된 거예요. 정우 씨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 여보, 괜찮아요? 응. 그 응이 괜찮지 않다는 뜻인 걸 저는 알았습니다. 원룸에서의 시어머니 생활은 나중에 조금씩 들려왔어요. 정은이가 가끔 정우 씨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기 체면이 걸려서. 시어머니는 혼자 밥을 지어 드셨어요.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맛이 이상하셨대요. 뭔가 허전한 맛. 나중에 정은이가 그게 형수가 끓이던 맛이야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으셨어요. 소리가 없으면 너무 조용해서.
시어머니 말씀이 벽이 말을 안 해였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정은이도 정민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시면 받기는 했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졌다고 합니다. 정은아, 엄마인데. 응, 엄마. 왜? 아니, 그냥.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어지럼증이 왔다고 해요. 원룸 부엌에서 쓰러지셔서 혼자 119에 전화하셨어요. 구급대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정은이 번호를 불렀어요. 안 받았습니다. 정민이 번호를 불렀어요. 안 받았습니다. 수빈이 번호를 불렀어요. 안 받았습니다. 태준 씨 번호를 불렀어요. 역시 안 받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번호 하나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번호였어요. 가장 미워했던 아들. 상을 업고 나간 아들.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던 아들. 그 아들의 번호를 마지막에 누르셨어요. 정우 씨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옆에 있었어요. 시어머니 댁 전화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 씨가 받았어요. 병원이었습니다. 한정우 씨 어머니 되시는 박순자 환자분 보호자 맞으십니까? 정우 씨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정우 씨가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나 병원 좀. 같이 갈게요. 당신은 몸이. 같이 갈게요. 정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오래.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신호에 멈출 때마다 정우 씨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여보, 당신은. 정우 씨가 핸들을 쥔 채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왜 아직도 어머니 걱정을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정우 씨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10년 동안 저를 미워하셨어도, 미역국을 버리셨어도, 편지를 안 읽으셨어도,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그 마음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이 윙윙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 씨가 앞서 걸었고 저는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갔어요. 만삭배가 무거워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실 앞에서 정우 씨가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심장 모니터 소리가 들렸어요. 삑, 삑, 삑. 규칙적이지만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정우 씨가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왼손 등에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2달 전에 뵐 때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날카롭고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병원 가운 안에서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우 씨가 침대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작은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눈을 뜨셨습니다. 천장을 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정우 씨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우야. 네, 엄마. 나야. 시어머니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데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시선이 정우 씨 뒤로 옮겨졌어요. 저를 봤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서 있는 저를. 시어머니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그 감정이 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놀라움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나중에야 알았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문 쪽으로. 저를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왜 왔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너한테 연락 안 했어. 정우 씨한테 전화 오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불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데 체면이 허락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가지고 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어머니, 죽이에요. 호박죽. 당뇨에 좋은 거요. 올 때 사왔어요. 시어머니가 창문 쪽으로 돌린 고개를 그대로 두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죽을 사이드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식으면 맛없어요. 좀 이따 드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 씨와 시어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정우 씨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대. 처음이야. 엄마가 그 말한 거. 정우 씨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룸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퇴원하면 당분간 우리 집에 모시자. 알겠어요. 당신은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상하게 시어머니 원룸 정리는 제가 갔습니다. 정우 씨는 시어머니 병원을 지키고 저는 정리를 맡았어요. 반지하 원룸 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평짜리 방에 짐이 거의 없었어요. 작은 매트리스, 접이식 테이블, 텔레비전 하나, 싱크대에 혼자 쓰던 냄비가 하나 놓여 있었고 약봉투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 몇 벌, 그리고 구석에 작은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제가 보낸 편지, 5년 동안 매달 보낸 편지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한 통도 빠짐없이 봉투가 열려 있었어요. 전부 읽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읽으신 줄 알았어요. 버리신 줄 알았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의 답장도 없어서 관심조차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열어보셨고 전부 모아두셨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편지 사이에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마르고 키가 작고 눈이 크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28세, 시집 온 날, 시어머니였어요. 40년 전이. 사진 밑에 접힌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집 와서 매일 혼나고 밥맛이 없다고 쫓겨나고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무시당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언젠가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어머니,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가난한 집 며느리라고, 배운 게 없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편지가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였어요. 40년 전에 가난한 집에서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부엌에서 혼자 울고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28살 세댁.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상처는 대물림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저한테로 왔어요. 그분도 누군가에게 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더니 사이드 테이블 위에 호박죽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한 숟갈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돌아보시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영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해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 이름을. 네, 어머니. 죽.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맛있었어. 그 세 글자에 담긴 게 단순히 죽 맛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5년치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어요. 10년치 미역국에 대한 답장이었어요. 다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첫 번째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40년 전에 28살 세댁과 지금의 38살 며느리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퇴원 이틀 뒤였어요. 새벽 3시에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안아 올리다시피 차에 태웠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정우 씨가 말했어요. 잘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을게. 9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운 순간 저는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줬어요. 따뜻하고 젖어있고 살아있는 무게.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딸. 정우 씨가 분만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딸이래요. 정우 씨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큰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흔들리면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병원에 입원한 둘째 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냄비를 하나 들고 계셨습니다. 양손으로 꼭 잡고 바닥을 보면서 들어오셨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어깨가 구부정했어요. 정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혼자 왔어? 몸이 됐어. 시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이드 테이블에 냄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뚜껑을 여셨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진하고 구수한 냄새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선이 냄비와 바닥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네, 어머니. 미역국이야. 내가 끓인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울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역국을 끓여오신 게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제가 매년 끓여갔던 미역국은 드시지도 않고 버리셨던 분이 이 손으로 직접 끓여서 들고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자를 꺼내서 그릇에 미역국을 떠주셨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렸습니다. 그걸 소매로 닦으시면서 그릇을 내미셨어요. 맛은 모르겠다. 내가 워낙 요리를 못해서. 저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짰어요. 좀 많이.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짠 미역국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문 쪽으로.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리고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네. 미안하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보낸 편지 다 읽었어. 한 통도 안 빠지고. 근데 답장을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어미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내가 끓여온 미역국도 다 맛있었어. 안 버렸어야 했는데. 저는 미역국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나려 했어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어요. 누워 있어. 몸조리해야지. 시어머니의 손이 제 이불을 여며주셨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응? 아기 보실래요? 시어머니 눈이 커지셨어요. 잠깐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가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작은 이불에 쌓인 아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내려다보셨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시어머니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아주 작은 손으로 꽉. 시어머니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울음이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는 울음. 이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 이쁘다. 우리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정우 씨가 저를 봤어요.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같은 지붕 아래서 서로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투박하고 음정이 안 맞는 노래였지만 아이는 그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었어요. 저한테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서영아, 이거 먹어봐. 약과 사왔어. 서영아, 아이 분유 떨어지지 않았어? 서영아,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너 좀 쉬어. 처음에는 어색했던 서영아가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오셨어요. 행주를 집어들고 제가 씻은 그릇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시집 와서 부엌에서 울었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알아요,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어요. 행주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끊어야 해. 네. 이런 거 대물림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날카로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는 이런 거 안 겪게 해. 약속해. 네, 어머니. 약속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행주를 쥔 손이 젖어 있었어요.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이름은 한서윤. 서는 제 이름에서 윤은 정우 씨가 지었어요. 3살이 된 서윤이는 할머니만 보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아 올리면서 웃으셨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쭈글쭈글 접히면서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정우 씨가 보일러를 고치러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정우 보내지 마. 기사 불러.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연하게 시키시던 분이 명절에도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전을 부치셨어요. 서투르게.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러셨어요. 서영아, 너는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정은이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으셨지만 짧게 끊으셨어요. 정민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태준 씨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도. 정우 씨가 물었어요. 엄마, 동생들 안 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쓸어 넘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좋아.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7번째 생신.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냄비를 들여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간 좀 봐봐.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모금 드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두 글자. 저는 웃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동시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울어? 미역국이 맛있다는데 왜 울어? 그냥요. 기분이 좋아서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집어드시면서 옆에 서셨습니다. 뭐 도와줄까? 나란히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40년 전 부엌에서 혼자 울던 28살 새댁이 71세의 할머니가 되어 며느리 옆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대물림되지만 용서는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사랑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미역국 한 그릇의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